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밤 늦게 뉴스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젯밤에 이 속보를 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 불길이 워낙 거세고 바람도 세게 불었죠. 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면서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야간이었고 고층 아파트여서 안 좋은 조건 모두 다 갖춰서요. 예. 그랬는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인명피해 없었죠? 인명피해 없었죠. 참 천만다행이고. 예. 어제 그 울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어젯밤 11시 조금 넘어서 발화가 돼서 오늘 오전 내내 완전히 이제 반나절 넘게 이렇게 불이 이어진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화재 사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외형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불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때문에 벽을 타고서 계속 불이 올라가는 바람에 또 하나 걱정됐던 것은 고층 아파트라 사다리가 접근할 수 있는, 소방 사다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높은 게 70m까지 올라가는 건데 울산 지역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압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대응을 잘했어요.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인명피해 없이 좀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 일으킨 분 88분 정도가 아마 치료를 받으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즉각 대피하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 불이 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졌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주민 인터뷰를 보니까 5층에 사시는 분이던데 이게 바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나 봐요. 그래서 바로 대피를 해서 안전하게 그랬는데 또 근데 어떤 분은요 33층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대피를 못해서 밖에 이제 대피하려고 하니까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꽉 차서 그래서 방 안에 있다가 뛰어내릴까도 생각했대요. 그래서 뛰어내릴까 말까 한 그런 찰나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문을 부수고 이제 들어와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급박한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다리 차가 소방 사다리 차가 70m까지 올라간다고요. 최대. 근데 요즘에 하도 고층 아파트가 많아서요. 많이 생겨서 맞아요. 이거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몇 년 전인가요? 저쪽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바이 쪽인가요? 왜 그때도 고층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왜 건물 전체가 싹 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인명피해 이거 많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은데 다행히 한 명도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 단지 운이 좋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었어요. 초창기에 초기에 불이 나기 전에 연기가 좌우기에 퍼진 냄새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그래서 불이 확산되기 전에 이미 소방관들이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출동이 굉장히 빨랐대요. 4분 만인가? 다 도착을 했다던데. 그래서 이제 발화 지점을 찾고 있었고 불이 확산되자마자 아까 이제 33층에 있는 주민 예도 들어주셨지만 소방관이 집집을 다니면서 집에 계신 분들을 다 대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일단 옥상으로 대피하고 중간중간에 피난 장소가 있었어요. 이제 원래 주상복합이 좀 피난 장소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곳에 다 모여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구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미리 가 있었다는 게 아주 잘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 내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부 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안에 계신 분들을 구출해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건물은 고층화돼 가는데 그 고층화되는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 문제는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높은 거리 70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고가 사다리가 있는 곳이 대도시에 주로 중점적으로 돼 서울, 인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경기 지역.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 이제 위에서 만약에 불이 이렇게 높은 건물에 확산이 되면 헬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헬기를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는 직접적으로 불 쪽으로 물을 쏠 수 있지만 헬기는 위에서 붙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관들이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소화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소화전에 연결을 해서 불을 껐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층층이 올라가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도 참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 위험하죠. 연기 때문에. 예, 그럼요. 예. 근데도 이제 뭐 그 소방관들이 책임의식 가지고 한 부분 그 부분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소화전에 연결을 해서 호스로 불을 끄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소방관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예. 이 고층 건물들의 화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소방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 네. 이게 사실 이 초고가 그 사다리차 같은 경우 이거 다 일단은 돈인데 이거를 각 그렇죠. 지역마다 다 한두 대씩 이렇게 놓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쉽지 일단은 예산 문제로. 일단은 그 지금부터 짓는 그 초고층 아파트라도 이 화재에 대비한 그런 건축을 확실히 그 소방법을 적용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그 12시에 그 속보 보면서 와, 불길이 이거 아파트가 통째로 다 불길이 이렇게 사로잡혔었잖아요. 휩싸였죠.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인명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자, 낙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상당히 민감한 얘기라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그 낙태죄 개정안을 이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건데 이제 14주, 24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14주 이내는 뭐 산모가 그 임신부가 원하면 뭐 어떤 이유든 다 낙태를 허용해 준 거고 14주부터 24주 그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뭐 원치 않는 임신, 뭐 성폭행 뭐 이런 거 임신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24주 이상 되는 건 전면 금지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걸 두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여성단체에서 반대 시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여성단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이나 낙태도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개월수에 따라서 그걸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게 위헌 소송이 나가지고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위헌 취지가 이제 여성단체 주장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은 아니고요. 여성단체 주장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낙태에 대해서 여성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의 몸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개월을 나눠서 14개월 나눠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14주, 것이고요. 24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 그 자체가 생명 존중의 사상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인구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낙태가 너무 허용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이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지금 연관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태아만 그 생명만을 생각을 한다면 이 낙태라는 건 정말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잖아요. 상당히 잔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잉태된 생명이 만약에 생명체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 생명의 주도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반대 입장 보면 그 임신부만을 또 생각하자면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 등등. 이걸 생각하면 또 인권,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상당히 중요하고 왜 미혼모들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그 미혼모들 생활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낫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주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고 이건 어느 정도 이 여론의 합의가 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은 또 원치 않는 어떤 임신이나 아니면 뭐
좀 범죄에 의해서 뭐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는 어떤 규정을 두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일단 입법 예고는 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워낙 반발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대로 지금 정부가 입법한 내용을 그대로 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요. 아마 입법 과정에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이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서로의 주장이 어떤 것이 타당한지도 고민하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과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저는 지금 이 정부 발표안 있잖아요. 입법 예고한 거. 그나마 이 안이 제일 좀 합당한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론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생명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정부안이 그래도 절충안이 여기 담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장하는 주장 그리고 이제 생명의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생명체로 볼 거냐 말 거냐 논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제안하는 이 안 정도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나 뭐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또 이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면 저는 뭐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조금씩 양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정감사 한창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26일까지인가요? 국정감사 계속 이어지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한 해 농사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게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는 절대 권한인데 그렇죠. 지금 뭐 얘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이슈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일단은 그 집회 차벽 논란 이것도 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죠. 지난 개천절 집회 차벽 이게 지난 명박산성에 비판하더니 재인상성 싼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얘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참 많습니다. 차벽 논란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차벽 논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연결해서 비교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광화문에 집회가 매주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매주 있었죠. 거의 안 빼놓고? 거의 매주 있었어요. 거의 매주. 그때 막았습니까? 그때 뭐 차벽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안 막았죠. 그때 발언한 수위 보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욕설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도 그러면 정부가 막았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그때. 만약 그게 정말 정부가 이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았어야죠. 사실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저도 뭐 거의 매주 광화문에 갔었는데 거의 매주 있었어요.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만약에요. 제가 한번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15 집회처럼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 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번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부 탓하죠. 왜 안 막았냐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가 안 막아도 욕을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국민들은요. 대다수의 국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거는 집회 결사유자를 막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는 것도 계속 차벽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예상되는 날짜만 하고 있어요. 명박산성이 얘기하는 이명박 정부 때는요. 한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못 들어오게 사람들을. 아예 세워놨었나요? 그때? 그랬었죠. 하루가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마치 그때 했던 행동이 지금 행동과 동일하다? 이거는 저는 성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가 8.15 그 집회 때 큰 피해를 이미 봤지 않습니까? 600명 그때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나와.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은 또 모를까. 그렇죠. 그 피해를 뻔히 한 달, 두 달 전에 이걸 봤는데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각하면은 이거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또 그 뭐 거리두기 또 올라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일단 좀 그렇게 조금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자, 국정감사 이게 사실 좀 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이제 정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야, 저건 이제 정쟁만을 위한 거다. 자기 이름 알리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다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럼요. 맞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국정감사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또 국민들이 알지 못했지만 정부가 혹시나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변화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들춰내서 얘기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데 자꾸 정쟁으로 끌고 첫째 문제는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이번에도 보십시오.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다음에 피격된 우리 공무원 관련된, 물론 공무원? 그 문제도 다뤄야 되겠죠. 그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싸우고요.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다루는 걸 하루에, 예를 들면 여러 날 중에 하루를 다루는 문제가 없지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회의도 못 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일부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스타성, 소위 TV 카메라에 좀 더 많이 잡히기 위해서 이상한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군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증인을 부르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가 좀 TV 앞에 많이 나오고 이런 걸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볼 때는 실질적인 국감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산적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예를 들면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주거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 이슈화 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좀 논의하고 그런 문제를 좀 질의하고 이래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이래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위치만 차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번 다 옳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은 국회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국회를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국회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다선 의원들에게 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